네, 더불어민주당 경선 마치고 첫 방송입니다. 정치생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모시겠습니다.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박진영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아직 이재명 후보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저작권만 없으면은 네. 틀어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뭐요? 환상 속의 그대. 그대는 새로워져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자.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그대는 방한 구석에 한다 쉽게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직까지 자기의 그 세계에 갇혀서 내가 결성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낙연 후보가 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근데 노래 가사 중에 방 한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아, 예. 네. 모르시는 것처럼 그 시대 같이 그 음악을 즐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은영 소장님. 네. 뭐 완전히 딴 시대를 사셨던 것처럼 그러세요. 자, 그럼 오늘 경선 이야기 아주 정말 넉넉하게 아주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낮에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경기도 국정감사 받겠다. 네. 네. 온갖 포화, 공세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국정감사 받겠다. 대장동 얘기로 아주 뭐 얼룩지지 않겠어요? 네. 도배를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건 참 일종의 승부수인데 뭐 본인이 전혀 관련 없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렇지. 예. 근데 사실은 관련이 없더라도 괜히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자초하는 일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당 대선 후보를 보호해야 할 당대표로서는 그렇죠. 염려가 됐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네. 이제 네네. 빨리 저 지사직 그만두시라고 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또 국정감사장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런 심중. 송영길 대표는 또 당의 대표로서 충분히 이제 본인이 우려하고 하는 점들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서 제안을 한 거고 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또 승부사로서의 본인의 스타일대로 정치하겠다는 모습을 또 밝힌 거고 저는 뭐 잘 하셨다고 봅니다. 아주 송영길 대표의 태도도 바람직합니다. 예, 네. 공개적으로 자락을 깔아줬고 네. 만약에 그래서 이제 후보직 사퇴를 받아들이면은 당대표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 그렇죠. 네. 근데 당대표로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후보를 빛내려고 했던 거예요. 또 보호하려 했던 건데 이를 또 사양하고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잘한 거고. 네. 이재명 후보의 결단이 더욱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 그렇죠. 우리 궁짝 그런데 궁합이 잘 맞는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유일하게 송영길 대표를 칭찬해서 댓글에서 악플도 많이 달렸습니다만 네네네. 전임 대표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파김치를 많이 먹기로 했습니다. 파김치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팥죽도 많이 드세요. 팥죽도. 팥죽이 또 키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요. 정치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노선의 차이는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결단하지 않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네. 그게 왼쪽 결정이든 오른쪽 결정이든 저는 송영길 대표가 결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자질을 갖췄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네. 본인을 낮춰가면서 네. 서브 위치에서 그럼. 좀 더 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광고부터 가겠습니다. 자, 아이리버가 아닙니다. 예, 아이리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무선 이어폰은 이제 직장인들의 생필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퇴근길 버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켜놓고 볼륨 높이는 사람 이런 꼴불견이 가끔 없어요. 그러는데. 예,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건 좀 자제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웃을 위해 또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아서 들으시는 게 이제 센스가 있는 거고 배려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귀에 꽂고 들어야 마음이 또 안정이 됩니다. 그쵸. 네, 품질 좋은 가성비 무선 이어폰을 찾으신다면 김용민닷컴에서 아이리버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IBD3030BT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뛰어난 출력과 끊기지 않는 선명한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듀얼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음악 감상, 유튜브 감상,
게이밍까지 다양한 장르를 생동감 있게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최신의 블루투스 5.1의 뚜껑만 열면 스마트폰에 자동 연결되는 자동 페어링 기능, 그리고 7시간 연속 재생 가능한 넉넉함, 초경량 초소형 디자인, 아웃도어 활동에도 문제가 없는 IPX4 방수 기능을 갖춘 정말 국내산 브랜드 아이리버의 최신형 무선 이어폰. 대한민국이 전 세계 원탑인 게 많은데 무선 이어폰도 정말 대한민국이 원탑이고 아이리버가 원탑입니다. 압도적인 가격, 이거 소개하면 여러분들 까무라칠 겁니다. 이 제품을 검색해 보면은 현재 가격은 보통 7만 원에서 8만 원인데 김용민닷컴 판매가는 59,000원입니다. 물론 수량 한정 제품입니다. 지금 구매하셔야 59,000원입니다.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은 이벤트가 중단되니까요.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아이리버의 최신 블루투스 이어폰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리버의 블루투스 이어폰 함께 해봤습니다. 어디 있어요? 한번 먹어보게. 먹는 게 아니잖아.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늦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늦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바로 오늘 본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생쇼. 일단 경선 결과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은데 우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 한번 좀 평가해 주신다면. 이제 다시 민주당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후보, 그러니까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신화를 가진 후보가 또 다시 탄생을 했고요. 이게 노무현 후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장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그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느꼈는데 이 개혁성이 굉장히 강화된 민주당, 그거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어떤 이렇게 세대 교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교체 속에서 그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희망도 있고 진통도 있고 이런데 하여간 그거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아, 세대 교체. 네, 세대 교체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비주류가 세력 교체? 주류가 세력 세력 교체? 교체라고도 하긴 좀 약간은 아직 실체가 아직 드러나진 아니, 않았고. 우리 저 네. 이재명 지사에게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예. 그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J에서 YS로 가는 거는 YS에서 DJ로 가는 것은 세력 교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은 예. 아니 이재명 말고 그게 좀 약하죠. 딱히 이렇다 예. 뭐 이재명 계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 뭐랄까요, 조직과 세력으로 말하자면 자기 진지를 구축하고 진영을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는 이 과정이 너무 구태의연했는데 네. 사바람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세대 교체, 세력 교체라는 표현 외에 뭐 다른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저도 그러니까. 애매한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는 과거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민중적이고 민초적인 네. 이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싸고 새롭게 형성된 이 정치 세력은 또다시 한편으로 보면 486들이라든가 그렇죠. 네. 우리 사회에 좀 진보적이지만 엘리트 출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출신들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엘리트 출신들이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중적이다. 그러면서 민중적이다. 민중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한테 어울리는 표현. 우리가 좀 쉽게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대놓고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민중적이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느껴지는 것은 유능함.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 민중적 유능함. 그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역사에서 로마에서 이제 원로원 정치가 병행을 하는데 예. 원로원 중에서 집정관 대통령을 뽑아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호민관이 나타난 거예요. 민중의 대표인 호민관이 나타나서 집정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의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래 확실히 뭔가 정권 교체보다도 좀 더 큰 교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느낌이 정도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권리당원 순회 경선 결과를 봐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약간 좀 이제 당세가 약했던 데가 이번에 상당히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를 통해서 그 지역을 좀 드러내줬거든요. 뭐 그렇죠. 충청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제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좀 민주당이 약간 노세해가는 그런 그렇지. 부분 속에서 예. 그런 지역들이 이번에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어떤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요.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 사실은 정말 주류 무대에서 한 번도 서보지 못했고 그 별명이 변방사또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변방사또였죠. 네. 변방사또가 이제 메이저 무대에 섰습니다. 원래 저기 혁명은 변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요. 예. 쿠데타는 궁정에서 일어나고 네. 혁명은 변방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그 저 예수의 혁명도 갈릴리라는 그렇죠,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됐죠. 그렇죠. 예. 이러면 또 이재명 지사를 뭐 예수에 비유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최종 경선 결과 한번 좀 데이터로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사실은 좀 놀랄 지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 서울은 뭐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네. 경기도가 좀 세게 나왔고 근데 해외 그리고 3차 선거인단은 이거 뭐 좀 듣도 보도 못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일단은 3차 선거인단이 서울하고 이제 재외선거인단하고 3차 선거인단이 있었는데 이 3차 선거인단 결과가 완전히 지금까지 순회 경선 쭉 왔던 거랑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니 절대로 지금 나올 이낙연이 상승세도 아닌데 네. 63%에 이르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이거 튀었다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는 순간 댓글창이나 이런 데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막 계속 그런 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62% 그리고 이제 15만 5천여 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3차 선거인단 자체가 구성했을 때가 9월 1일부터 14일 9월 초에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이낙연 후보가 다시 한번 이제 1심을 해가지고 이 정비, 그러니까 자기 그 조직을 다시 정비해서 의원직 사퇴를 한 시점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9월 8일 날 사퇴를 했는데 그 기간에 3차 선거인단이 모집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국민의힘도 같이 또 선거인단 모집이 일어났었고 또 고발사주가 있었고 이래서 이게 양 진영이 완전히 위기의식으로 이제 막 결집을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기 속에서 이낙연 후보에게만 올인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나. 그게 정말로 참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분석해도 잘 분석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3차 선거인단 구성의 어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이다. 요거는 대부분 전문가들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온 거고 누가 들어온 건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짐작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야매들의 짐작이 네. 맞을 때가 많아요. 특히 네. 어처구니 없을 때. 도저히 네. 이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울 때는 야매의 촉들이 네.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려 맞히는 게 맞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종교단체라고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종교단체 아니고서는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에서 한다고 쳐봐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반대편을 찍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말 안 듣죠. 그 통제가 안 되지. 네. 근데 종교는 이건 어떤 신념을 넘어서서 자기 어떤 구원의 문제 이런 것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저것 뭐 충성도가 따지고 그럴 어마어마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냥 오다 내리면 하는 거지 뭐. 예, 예. 네. 종교단체 외에는 이건 답이 없다. 아마 조만간 규명될 겁니다.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대장동 이슈가 여론을 바꿨다. 이거는 뭐 엉터리입니다. 아이, 그건 저는 아니- 안 되는 이런 개소리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앞으로 정치 평론계라든가 글 쓰는 데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나요? 그 정한울 씨 왜 그래 대체? 아, 정한을 박사요? 아니, 그 양반은 박사야 또? 아니 박사식이나 이거- 돼가지고 대장동 때문에 어제도 제가 보니까 방송 패널들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엉터리 이야기고요. 왜냐면요. 네.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초에 이분들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된 분들이 대장동 이슈가 없을 때 모집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집된 분들인데 왜 이분들만 딱히 이렇게 대장동 이슈에 반영했나 이겁니다. 당원이라든가 대의원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되지 않고 기존에 나오던 50%, 51% 이렇게 그대로 나왔는데 이분들만 딱히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뇌인지에서의 인식 문제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83%의 투표율이에요. 중도층들이 들어와서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83%의 로얄티를 보여준다, 충성도를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정치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뭐 나름 의심을 합니다. 고도로 조직되고 훈련된 어떤 집단에 의해서 이 버튼 누르듯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진짜 이 도깨비 같은 일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투표율로 인해서 저희가 전날 이제 투표율 굉장히 높다. 이래서 저희 예측은 이거는 결집이 더 가속화된다. 특히 이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는 그래도 맞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거의 지금 59%가 나왔었나요? 예, 그러니까 거의 맞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3차 선거인단이 투표율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뒤집어진 게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목적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성향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경선 같은 거 할 때 보면 오다에 의한 표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높은 그렇죠. 투표율 속에서 이렇게 일방향으로 가는. 근데 전혀 지금 그런 어떤 종교 집단이라든지 이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낙연 캠프에 그 당시에 이제 중립 지역에 있었던 의원들이 영끌해서 모았다. 네.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는데 그렇게 네. 해석해도 안 맞는 게 그러면은 당원하고 대의원들은 왜 안 받겠나 이야기예요. 수도권에 흔히 하는 친문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당원하고 대의원들은 안 받겠냐 이야기야. 특히 이제 대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들의 오다를 받는 쪽인데도 대의원들도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어서 1등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거의 기본 중에 기본은 네. 밴드웨건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밴드웨건. 네. 밴드웨건이 완전히 도외시 됐어요. 이번에 63% 이낙연이 뽑힌 3차 선거인단에서는.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대장동 관련해서 뭐 분노를 해가지고 63%의 투표자 상당수가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 옳다 해서 이낙연을 찍었다는 건데 아니, 이낙연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렇죠. 데다가 네. 그리고 아니 이낙연이 대장동 관련해서 무슨 심판자의 위치가 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했어요. 네. 아무리 이재명이 밉더라도 이낙연에게 이런 표가 갈 리가 없죠. 전 차라리 제가 진짜 이재명을 지지해볼까 했는데 대장동 때문에 크게 실망했다. 투표를 안 하지. 투표 안 하죠. 그렇죠. 투표를 안 하지. 그 뭐 그렇죠. 이낙연을 찍어야지 이러진 않습니다. 표가 그렇게 가진 않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뭐 흔히 하는 보수 커뮤니티에서 역선택을 했다.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났겠어. 이건 약간 원한에 의한 표인가요, 그러면? 이재명을 향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그게 몇만 표나 되겠어요. 제가 보기엔 한 15만에서 17만 표가 네네. 오로지 경선을 위해 들어왔다고 보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가공할 규모의 그런 선거인단이 들어왔다는 거는 종교단체 말고는 저는 상상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부터 주장했던 건데 이거 국민 참여 경선 이거 그만해야 돼요 이제.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당원 경선하면 되죠. 당원이 중립으로 100만 하는 명인데 거죠. 당원이 100만 네. 명이고 민심과 같이 움직이는데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이런 이 쇼예요 쇼. 이거 한국에 도입된 계기는 미국에서 국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정치학자들이 들어가지고 미국에 오픈 프라이머리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건데요. 이거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이게 새천년 민주당 때 처음 이 제도를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정당이라는 것이 1인 지배하에 특정 정파, 동교동계 지배하에 있는 정당 조직이었고 정당이 국민과 완전 괴리되어 있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걸 하자라고 그렇죠. 했고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 당원이라는 게 뭡니까? 페이퍼 당원이잖아요. 그렇죠. 당원이 제대로 없는 명망가 정당이잖아. 근데 지금은 당원 중심이 정당으로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당원들과 똑같은 정치적 가중치와 비중을 주는 국민 참여 경선인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 이거는 정치학 논리로서 맞지 않고요. 네. 미국에서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평소에 정당의 당원임을 확인 못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당원이라는 건 등록하는 제도가 오픈 프라이머리인 건데 그것도 모르고 뭐 국민 참여 경선이 어떻고 하면서 엉터리 학자들이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에서. 좀 이런 사람들만 방송에 나가는 거 보니 그러니까 유튜브가 잘 나가지. 그러니까요. 그런 인간들 뭐 물론 이제 우리 유튜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나가는 분도 있지만은 거기는 나오는데 여기 못 나오는 사람들은요. 네. 좀 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치 현장이 굉장히 역동적이어가지고 학계만 있거나 이러면 이 현장에 이거를 읽지를 못해요. 예. 저희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보도 듣고 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셨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당내 비주류가 경선이 임박했을 때 자기네들 어떤 입지를 좀 넓히기 위해서 김무성 의원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그렇죠.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오픈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은 책임지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책임진 정치를 네.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책임 정치의 약화와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딱 3개 있어요. 미국, 한국, 프랑스인데 이제 한국하고 프랑스는 특징이 뭐냐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체제가 엉터리예요. 정당이 잦은 이합직산을 하고 있고 정당이 당원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정당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 뭐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는 절대 이런 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당원 중심 민주주의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할 경우에 전략적 훌리건들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를 좀 3차 선거인단지 더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진짜 그렇다라면 이제 전략적 훌리건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다가 바로 62%, 63% 이낙연 3차 선거인단 득표 이야기를 했는데 이낙연이 지금 저 집에 누워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승복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네, 주변에서 계속 서른이나 예. 뭐 홍영표 입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 이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가타부타 본인이 결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든가 남의 이야기인 양 그렇게 선을 긋고 분리하면은 난 모르는 이야기 이런 정치가 너무 낡았어요. 네. 그렇죠. 송영길 대표 칭찬했지 않습니까? 결정한다고. 네. 좋은 결정이든 나쁜 그래요. 결정이든. 그래서 지난 당대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들은 결정하는 게 없어가지고 아주 미치고 환장할 뻔했다고 박진영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후보가 끝까지 메시지를 안 내면 지금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메시지를 안 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지금 저 홍영표나 서른 네. 그러니까 이낙연 쪽 사람 얘기는 당무회의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고위로 또 입장이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아 최고위원회로 네, 가자. 네. 지금 보니까 김영배, 전해숙 네. 그리고 누구야 강병원 강병 이 세 사람은 맞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도 반대했었죠. 그 연기. 근데 예. 이거 뒤집을 수 없어요. 이 세 사람이 그냥 다시 한번 그렇게 못할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미 대통령께서 예.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1호 당원이신 네. 대통령께서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했는데 그렇죠.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일 최고위원회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제 추인되고 끝나는 겁니다. 추인하고 끝나는 뭐 추인할 것도 없어요. 이미 추인이 돼 있는 거고 이게 대통령 선거 후보 뽑는 데는 보니까 재심위원회도 없더라고요. 그냥 끝난 거예요. 재심위원회도 없어요? 예, 재심위원회 왜냐면 그냥 없어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결론을 내라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상황 돼서 우리 낙연이 형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회창이구나 이거는 네. 당 지도부 결정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넘어가겠지만 그렇죠. 뭐 갑자기 송영길 대표 사퇴 요구를 한다든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무 말도 안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아무 말도 안 할 것 아무 말도 안 같아요. 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 이분 특성상. 그러면 이제 계속 이재명을 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끈앞으로 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인정하지 않고 뭐야 그게 도대체 뭐 액션도 없어요? 추가 액션 없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 액션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원 당규를 보니까 네.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을 보니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의원들 경선 불복. 네. 그래서 모든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서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이거는 불복하는 당사자. 당사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10년간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아무 액션도 안 취하면은 그는 불복하는 것도 애매하네. 아니잖아요. 캠프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불복은 아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 이게 표현 자체가 애매하게 가는 이유가 네. 이 경선 불복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약간 수위를 좀 낮추고 뭐 VCR 판독 뭐 이런 말 쓰더라고요. 우리는 요구하는 아니, 게 그거다. VCR 우리는 판독. 의 제기만 했을 네, 뿐이지 딱 뭐 불복은 경선 아니다. 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근데 어떻게 뭐 최고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면은 낙장불입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선 연기론 했을 때 최고위원 전에 이제 고문단 의견 정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반대하던 의견들도 다 수용해서 그냥 정리가 됐거든요. 이번도 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이제 후보도 후보 문제지만 그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아직 좀 격앙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더 하나로 만들려면 꼭 필요할 것 아니 같아요. 큰 정치를 해야지 자기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 그게
이제 열성적인 맞습니까?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이 이낙연 후보도 필요하고 캠프도 필요하죠. 필요하다. 이 그렇죠. 정도까지는 뭐 인정해 줄 수 있겠는데요. 네. 단지 이게 그것뿐인 것 지속적으로 그대가 말하는 그것은 간다면은 큰 문제고 특히 이제 오늘 서른 의원 같은 그런 발언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서로는 아웃돼야 됩니다. 저는 뭐 이 사람 다음에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 결선 불복은 그래서 그냥 불복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낙연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 뭐 없겠죠? 특별히 이제 지금 서론의 바람대로 이재명 후보가 구속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뭐 경선이 있지 않겠어요? 후보 교체? 그런 좀 그냥- 만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가능성, 그 가능성 빼놓고는 지금 앞으로 정치적 근데 이제 뭐 한 40%, 39% 얻었잖아요. 네, 39%도 정도 많이 얻은 표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를 계속 하려면은 뭐 미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미래가 없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이번 경선을 과도하게 네거티브에 의한 극단적 대립으로 그렇죠. 끌고 왔다라는 비판에 의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다음 대선에 가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다음 어떤 정치적 결정에 가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참 쉽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참 아쉬운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아니 지금 가까이 있는 의원들이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잡아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단체로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 안 할 계획인가요?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낙연 캠프 안에서 분위기를 누군가 좀 다독여가지고 이제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네. 변방 사또인데 어떻게 우리가 졌어라는 그런 엘리트적 의식이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빨리 깨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팀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불복 소식이 전해졌을 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낙연 씨가 깨끗하게 승복하면은 뭐 그 자체면은 모두가 해피한 것이지만은 편히 마음에는 불복하는데 겉으로는 승복하는 척하고 혹은 더 이상한 마음으로 내가 이재명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은 네. 그래서 내가 이재명에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일종의 스파이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 세작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 이거는 너무 내가 봤을 때 우리 그 현장 정치를 안 하는 사람들의 드라마적 요소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악당이 나 항복할게 이렇게 뭐 항복한다 그러고 돌아서는데 총을 빼서 다시 주인공을 쏘려고 하는 이런 느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형님, 예.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낙연 씨 운신의 폭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정치는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림은 그렇게 짜고 또 그 정치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이 그런 일은 하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객석에서 외치는 소리나 또 객석에서의 어떤 그런 계산은 다를 수가 있어요. 본무대하고. 저는 뭐 저기 우리 이낙연 후보가 열성적으로 지지해준 자기 지지자들을 달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의로. 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발언이 지금 세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네. 너무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당장 손 들어주고 승복한다 뭐 이렇게 또 안 한 것도 사실 굉장히 그렇죠. 네.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 좌파 의원들이 나서서 회의 시간에 불복하고 계속 불복이 뭐 또 속보로 맞아, 뜨고 계속 또 올라오고 뭐 본선 진다 구속된다 이거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국민의힘 쪽 패널도 방송에서 나오면 결선 받아야 된다 본선 어렵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한 목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헷갈려 죽겠어요. 엉뚱한 지금. 원팀이 됐어요. 엉뚱하게 엉뚱한 지금 원팀. 원팀이 돼가지고 이거 봐서는 이게 뭐 진짜 자기가 져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달랠 목적으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교수님은 아주 선의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저 같은 선의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위선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농담이고 그래요. 결선 투표는 사실 좀 없앴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이 일은 제일 오래 한 사람일 것 같아요. 네. 룰 관련돼서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공부도 오래 하고 거예요? 했는데 네. 저한테 그냥 좀 용역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결선 투표는 언제 생겼냐면 2012년도에 2012년에요. 그 당시 이제 손학규 후보가 주장을 해서 결선 투표가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문재인 후보가 반대했더라고요. 네, 반대는 결선 투표가 생겼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2007년 경선할 때 정동영 후보가 초반에 과반을 못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 다수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1등 가는 것은 분명하니까 나중에 2등, 3등, 4등이 합치는 결선 투표를 해서 뒤집자. 이런 취지로서 이 결선 투표 제안을 했는데요. 저는 정치에서 물론 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벤트 컨벤션 주장하면 정치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당성입니다.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민주적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네. 프로야구에서 플레이오프에서 하듯이 4등에 올라와서 1등을 꺾어주면요. 그게 정당합니까? 그렇죠.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꾸 제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치를 이벤트화 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 태권도 선수, 바둑 선수, 국회의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컨벤션으로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될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50%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렇죠, 컨벤션은 그렇죠. 부수적인 겁니다. 그렇게 좀 기본적인 접근을 달리하시고요. 기획팀이나 이런 걸 짤지 저처럼 이 정치의 가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우선 기획을 하고 컨벤션 하는 사람은 후자에 붙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근데 늘 거꾸로 돼가지고 네. 흔히 하는 말로 업자들 데리고 정치하려고 해요 지금.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업자 정치 수준이에요. 업자 정치 수준. 업자 정치 맞아요. 수준. 이게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이게 너무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예. 이게. 심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결선 투표를 없는 제도를 노무현 대통령 때 했습니다. 이양식 선호 투표라 그래가지고 이양식이 뭔가 하면 옮겨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1 선호를 노무현 찍으면은 제2 선호는 뭐 정몽준 찍고 제3 선호는 안철수 찍어서 안철수가 사퇴한다 그러면 사퇴하는 안철수 표가 이쪽으로 옮겨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양식 선호 투표제라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도 하지 않았고요. 원래 그러면은 당원 당규 안에 결선 투표제가 들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는 50%를 다 넘겨서 이게 문제가 안 됐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50%를 안 넘은 적은 없어요. 거의 다 그렇죠. 넘었어요. 다 늘 넘었죠. 넘었어요. 결선 투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밴드 회원 효과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가면 갈수록 더 결선 높아지긴 투표가 하죠. 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특이한 거라니까. 맨 마지막에 했는데 안 높아지고 확 꺾여가지고 예. 네. 진짜 이상한 선거가 이 그것도 결과 이제 나왔어요. 어떤 지금 민심의 흐름과는 전혀 역행하게. 역행, 네. 역주행.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작이라고 네. 음모론을 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수표를 얻은 게다가 지금 2위 차가 네. 2위하고의 차이가 11%포인트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거의 뭐지? 아니 박근혜도 0.15% 맞아요. 포인트 차로 네. 졌는데도 승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결선 이런 거 말고 네.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지면은 얄짤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가 50% 못 넘더라도 2위하고 격차가 10% 포인트 이상 되면은 무조건 그냥 그거는 인정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20년 당원한 사람과 갑자기 선거인단이라 그래가지고 주위에 부탁에 의해서 집어넣어준 사람하고 똑같이 표의 등가성을 준다는 것도 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엉터리는 이 대의제 조직에서 당원과 또 대의원이 있잖아요. 네, 똑같은 네. 한 표.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대의원... 그건 대의원이 아니라는 뜻이야, 대의가. 당원 중에서 선출한 게 대의원인데 글쎄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그래 이게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대의 체계 조직이 뭐 짬뽕이 돼 있어요. 조금 이거 정리할 좀 필요가 있겠네요. 바로 잡아야 돼요. 네. 정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구조가. 용기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민주당 선대위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입니다. 이게 지금 11월 초에 구성된다고 돼 있고 일단 후보 측이 먼저 이제 인선안하고 내용들을 다 좀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당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구성을 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 용광로 선대위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가 싶어요. 물론 이제 사실 선거 때는 동네 개들도 그 임명장을 입에 물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네. 아주 뭐 남발한다 하더라도 많이 뿌리죠, 많이 만들죠. 남발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자기 욕심 있는 사람들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임명장을 다 발급하지만은 네. 뭐 그는 그대로 하되 실질적으로 캠프를 움직이는 팀의 실무자들은 후보에게 최적화된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또 실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뭐 용광로라고 이름 붙이는 게 그래봐야 뭐 지금 176명 국회의원 개파별로 나눠지는 다 집어넣자 이 수준 아니겠어요. 용광로 집어넣으면 쇳물이 됩니다. 네. 예. 다 녹아버려 그냥. 그렇죠. 이게 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독특해요.
독특한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대통령제 선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후보들이 짜는 전국 단위 참모 조직이 제일 중요해요. 발렌티어 조직이 제일 중요해요. 국회의원은 별로 의미가 없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누군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영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내각제 국가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이 의원들 중심으로 캠프를 짜요.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야. 대통령제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짜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구조인데 저는 이참에 우리가 뭐 이게 순수한 대통령제다 내각제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용광래 선대위라기보다는 섀도우 캐비넷 형태의 선대위를 짰으면 좋겠어요. 오, 내가 이제 대통령 되면은 이 사람은 뭐 이제 미리 교육부 장관이 된다,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 근데 그걸 정부 장관이 된다. 단순하면 안 되니까 네. 인적교육장 뭐 부총리 후보 여러 명? 20 몇 명, 20 몇 명, 저기 뭐야 산업부 장관 후보 20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약에 이제 그 인물들이 네네. 시민들에게 평판이 안 좋으면은 섀도우 캐비넷 개각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섀도우 캐비넷 상황에서 잘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인사청문회도 하는 그렇죠. 거야, 이벤트로.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뭔가 하면은 선거가 정책 비전 선거가 돼요. 아, 좋네. 정책 서로 비전 선거가 돼요. 정책으로 경쟁을 하겠네요. 그렇죠. 정책 경쟁을 하게 되고 정책 비전 선거가 돼요. 우리 지금 하는 거는 대선은 아까 말씀하신 임명장 남발하는 조직 선거잖아요. 이걸 없애는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최종 발탁할 때는 깜짝 인사가 돼야 되거든. 보완이 필요한데 근데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폭넓은 인재를 구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섀도우 캐비넷 선대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나 우리 이재명 후보님 보시면은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이걸 어떻게 잘 짜느냐, 당 조직을.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경쟁 상대였던 후보들의 그 조직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발탁할 건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측근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같이 이제 지금 같이 선거를 해야 될 그 멤버들은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그게 제일 사실 관심사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경쟁 후보 쪽에서 이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가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빨리 제안을 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방법은 어떤가? 이게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현실 앞에 사소한 이익에도 막 목을 매니까 선대위에서 무슨 자리 차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안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선대위보다 당선되고 난 뒤에 인수위 짤 때가 더 중요합니다. 인수위가 더 그쵸, 중요하다. 그쵸. 인수위 짤 때가 더 중요하죠. 인수위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인수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네.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정책 비전은 만들어내는데 정책 비전이 인사와 연결되지 않았어. 정부가 먼저 출범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인수위를 짜게 되면은 정책 비전과 그 정부에 참여하는 인사의 문제가 같이 연결돼요. 인수위가 더 중요해요. 실제로 사실 인수위 때 인수위가 아니라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예. 네네네. 그 국정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예, 진표용님이 네네네. 위원장이고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거기서 이제 언론개혁 관련한 아이디어를 다 짰는데 이미 청와대는 구성됐고 그렇죠. 그 아이디어는 장관도 임명돼 있고. 그렇죠. 따로 놀게 되는 거죠. 따로 놀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그 개혁만 제대로 했으면은 그렇죠. 근데 언론개혁이 그럼에도 많이 불구하고 될 이제 수 그걸 있었을 가지고 텐데. 이제 이 정부는 공약 집행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네. 선대위원장은 송영길 대표가 될 것이고 또 후보들, 상임 경선 선대위원장이 후보들, 되겠죠. 예, 네. 경선 후보들 다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요직들이 보면 박용지 씨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되는 거죠. 요직이 이제 비서실장이 누가 되냐가 제일 중요하고 비서실장은 뭐 합니까? 후보 비서실장.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후보 수행실장하고 뭐가 달라요? 격이 더 훨씬 높죠. 그 실이 정말 있습니다. 실은 있어요, 사무실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문고리 이런 이야기 안 하십니까? 그렇지. 지사님하고 뭐 수시로 통화할 그렇죠. 수 있고 후보님하고 좀 폭 넓게 이렇게 뭐 소통 창구라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제 대변인이 중요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보면은, 대변인이 중요한데 예. 대변인 할 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박진영 말고. 아니 저는 뭐 저기 그 급도 안 되고 아주 그래서- 저기 문지기로 예.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비서실장하고 대변인하고 이제 뭐 정책을 하는 요 정도 세 개 자리가 제일 좀 중요하게 보죠, 보통. 이제 전략기획위원장 또 누구냐, 요런 거.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인사 스타일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재풀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게 좀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예. 지사를 좀 연구한 사람인데 예.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피곤하지. 아니
일은 많은데 지사의 정확한 코드를 읽으면 그렇게 일하기 좋은 사람이 또 없다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선거 때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워낙에 뭐 매일에 뭐 하루에도 몇 건씩 또 변수가 터지니까.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을 다 해요. 이재명 지사가 다 봐요. 아, 그래요? 다 알고. 그래서 탁탁탁탁 지시하는 거를 누군가가 그 후보의 눈과 귀를 흐려가지고 후보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 그래요. 인해 장막이 보통 처지잖아요. 네. 이제 후보가 그게 되면. 안 되는 게 이분이 스타일이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지방재정법 할 때 같이 일을 해봤거든요. 예. 정말 꼼꼼해요. 정말 꼼꼼하고 네. 이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게 작은 아이디어 같은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나오면은 그 뒤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분석이라든가 제도, 시스템, 인력 배치 이런 것들까지 다 할 수 있는 스타일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정치인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흔히 팔랑귀 그러잖아요. 팔랑귀. 그래 뭐 저기 팔랑귀. 그럴듯한 아이디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쓱 들고 오면 거기에 막 손기태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저 한국 기본소득의 아버지 하면은 강남은 한신대 교수인데 네네네. 예. 이 지사가 찾아왔대요. 아, 그래요? 찾아와가지고 알아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가르쳐줬대. 그러니까 이게 통상은 후보 캠프에 학자가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아이디어 내놓고 그렇죠. 후보가 듣고 그거 좋네. 한번 채택해 봅시다. 이게 아니라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한국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같이 토론했다는 거야. 근데 상당한 학습 능력을 거기서 강남원 교수님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 보십시오. 아까 얘기 잘하셨는데 기본소득만 보더라도 그 재난지원금, 네.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했을 때 이걸 갖고 기본소득 실험을 했고요. 지역화폐, 한시적 지급. 그러니까 이제 8월 말까지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기에 경기가 부양될 수 있게 또 지역 화폐로 하면서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대형마트가 다 쓸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으로 기본소득도 가능하구나 이 자체로 또 갖고 있는 상징적 지금 효과도 이재명 있고. 후보가 했던 이 기본소득은 그래서 좌파나 진보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 중도 실용적인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소비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정책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갖고 그냥 무작정 복지 정책으로만 포퓰리즘이라고. 그 저기 어떻게 표현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소득주도 성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요. 확장 개인의 정책. 소비 역량을 높여줘가지고 그것을 예. 경제의 일주체로서 만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더 네. 두텁게 그렇게 선별 지원해서 좀 더 두터워졌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그 계층과 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한테 여기만 100만 원을 주면은 그 차상위 계층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그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불공정하다고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 사람들만 줘가지고 자기하고 층이 같아지면은 야마 돌지 사실은. 그렇죠. 불쾌하죠. 예, 그 사람들이 계속 못 살아야 된다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 이제 왜 그렇죠. 나는 안 주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세금을 많이 걷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게 존재합니다. 국가는 네. 세금 거두는 게 국가거든요, 원래. 국가의 본질이 세금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지 나라를. 네. 근데 하여튼 뭐 거기까지 이제 인식이 닿지 못했어요. 이낙연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세균 후보, 뭐 박용진 후보.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지도자를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철학적이었거든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글들 남겨놓은 거 보면 가치 상대주의가 어떻고 철학적 뭐가 어떻고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전공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학구적이세요. 네, 그런 부분이 가치 철학적이었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는 제도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보세요. 꼼꼼하게. 이번 대장동권도 너희들 이거 갖고 장난쳐서 그렇지. 구조적으로 접근. 부당하게 떼돈 벌면은 토해내는 거야. 청렴 협약서를 또 이 만들어 협약서까지 놓고. 만들었었고요. 얼마나 꼼꼼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걸 다 알고. 그런데 이런 미담을 완전히 비리로 만들어 버리는 놈들. 아유 정말. 그래서 또 걱정이 네. 언론의 적대감은 여전합니다. 이재명 그쵸. 후보에 대해서. 강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언론도 이재명을 두둔하지 않아요. 게다가 또 검찰이 대장동권 갖고 장난을 치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라서 구조.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본질을 다루지 못하고 유동규 그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들만 치고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아 내가 이재명한테 돈 줬다 이렇게 전달받아서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죄가 줄어드는구나 라고 느끼게끔 지금 유동규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검찰의 장난이 여전한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야당, 언론 이런저런 또 기득권층들이 이재명 지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되죠? 그냥 우리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가야 하겠지만은 뭐 전공법밖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SNS라든가 또 대한언론을 최대한 조직하고 동원해서 하는 방법에는 저는 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언론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거죠. 이거를 네트워크하는 힘들을 캠프에서나 당에서 이제 보여줘야죠. 네. 2002년 대통령 선거가 최초로 온라인 선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노무현 후보가 네. 그 당시에는 언론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노무현 후보가 온라인 선거로 그걸 뒤집어낸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뒤집어낸 건데 네. 지금도 저는 그런 획기적인 온라인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라든가 보수 언론이 지금 극단적으로 개입을 할 거거든. 오늘 조선일보 보세요. TV조선이 속보를 냈는데 네. 이재명 후보 곧 지사직 사퇴 이런 아주 흔한 대형 오보를 냈습니다. 아, 이런 우리가 조선... 뭐 저기 나긋나긋하게 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편 들어줄 그 천만의 언론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이재명 지사처럼 조선일보 아웃 이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압박을 해야 저놈들이 무서워라도 하지 그냥 입안에 혀처럼 굴면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대한언론으로서 유튜버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정치적 성향을 띠지 않은 유튜버들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쪽과의 네트워크라든가 이게 이제 생활 정치로서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